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보수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장성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인사를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정말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예.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 욕은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장 소장님은 올해 꿈꾸는 자신이 가장 희망하는 2026년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지난 우리 1월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우, 작년 1월 끔찍하죠. 네, 뭐 윤석열은 관저에서 버티기 하고 있고 헌재에서의 심판이 언제 나오네 안 나오네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셨잖아요. 그래도 정권 교체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좀 나라의 국민들께서 마음 조금 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냥 지속됐으면 좋겠다. 근데 장 소장님 같은 경우야 매일 이제 방송에 나와서 중요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듣고 그러네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맨날 욕이에요. 팔자련이 해야죠. 건강도 이제 올해 좀 잘 챙기시면 예, 좋겠습니다. 운동하려고 하고요. 저는 봄에 이렇게 마라톤 대회 한 10km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지금 근력 운동부터 네. 지금 달리기부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무엇을 할지 계속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끝내지는 못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 어떤 이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할 것이니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하시는 일마다 이제 소중한 성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지만 그거야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딱 목표로 정해놓고 3가지면 3가지, 5가지면 5가지, 10가지면 10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하여튼 2026년 여러분들께 건투를 빌면서 오늘 보수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인데 자, 강선호 의원 이제 당에서 제명을 했고 본인은 뭐 탈당을 했습니다만 김병기 이제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탈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기에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를 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죠. 근데 좀 네.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육성이 나오고 돈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탈당을 하기 전에 당에서 좀 제명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방송에서도 많은 패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통적이더라고요. 네. 다 빨리 조치, 선행 조치해야 한다. 민주당 쪽 패널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고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강선우 의원을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을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보좌질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도 훌륭한 의원이다. 내가 비를 같이 맞아주겠다.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런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강선호 의원가 탈당을 한다라고 하자마자 제명 조치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일정의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강선우 의원이 윤리 심판원에서 이 제명 조치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들어서 예.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제명 조치가 되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면 제명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이제 저렇게 하면 어떤 겁니까? 복당할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탈당하고 제명은 복당할 때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제명을 하게 되면 뭐 일정 기간 그리고 뭐 최고위원회 뭐 결정 뭐 이러한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한 10배, 100배는 더 힘들다. 그러면 그냥 탈당과 제명이라는 것의 차이는 그런데 네. 지금 그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하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사실관계를 먼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1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 그 돈 받으면 어떻게 빨리 로펌 찾아가 왜 나한테 이런 거 상의해 이렇게까지 꾸짖었는데 그 다음날 그 서울시당 공천위원회 간사로서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자세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만 돈을 돌려줬느냐, 돈을 다 뭐 닦아먹었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단 육성으로도 그리고 당사자의 진술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원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정도 되더라도 국회윤리 차원에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그러면 국회윤리위가 만약에 여야 합의로 이 건을 정리하자면
최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의원직을 사퇴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뭐 의장께 공고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한 예가 한 번도 없어서 이게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은 강선 의원은 정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뭐 이번 주부터는 경찰의 조사가 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압수수색부터 시작이 될 거고 1억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시의원 공천하는데 1억이라면 와 이건 과연 이런 일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국회에서 뭐 제가 한 30년 있었지만 네. 이런 액수는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보통 이제 뭐 영남 쪽이나 호남 쪽에서는 뭐 도의원, 네. 뭐 광역단체, 이제 광역의원 뭐 이러면 돈 뭐 오고 간다, 뭐 군수 오고 간다, 그건 뭐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하겠지만 뭐 이 사람이 1억을 준 것만 드러난 것이지 다른 건 없겠습니까? 지금 뭐 당원도 한 3천 명 정도 모집해서 본인이 영등포 구청장 나가려고 당비 대납까지 시켰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 당비 대납이라는 게 우리 현실 정치를 아니까 현장 정치를 좀 비교적 이해가 좀 더 많은 쪽에서 보면 당비 대납이라는 것은 당비만 1,000원, 2,000원 대납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 전에 더 많은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돈질을 했던 사람이라면 1억 원은 드러난 것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이 좀 부동산 관련해서 한 7채 정도 건물이나 집이나 있다고 하잖아요. 평창동에 좀 집이 네. 정원이 있는 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력한 의원들의 사모들이 와가지고 같이 뭐 친교 활동을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고 소문이에요.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선물도 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본인의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이 사람 민주당이 올 사람 아니고 국힘 쪽에 가서 아니, 국힘이 뭐 저런 당이에요. 왜 그래요? 박수현 대변인도 너무해요. 국힘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 민주당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정서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고 민주당은 사실 돈질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뭐 잔잔한 거는 뭐 걸린 건 내가 좀 보더라도 물론 여기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남은 좀 제쳐놓고 특히 네. 광주 전남 쪽에서 막 선거할 때 보면 돈질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늘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요. 대단히 재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좀 선물하고 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억이라는 돈은 좀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강선 의원이 이거를 받을 생각했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지금 이제 안 나타납니까? 김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한때 민주당 의원이었고 비례대표에 지역구까지 서울에서 했는데 왜 지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숨어버렸습니까? 신분이 있는 뭐 기자분들하고는 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예. 언론에 한두 줄로 나는 돈 준 적 없어요. 이렇게 뭐 본인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저런 일이 이제 법률적인 사건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준, 공천헌금을 준 당사자라면 이분도 처벌 세게 받아요. 세게 받을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직을 일단 돈으로 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변호사랑 여러 가지를 상의를 해서 첫 번째 발언이라든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임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몰라서 여쭤봤는데 만약 변호사하고 상의하면 야 겉으로는 우리가 돈 안 준 걸로 해야 되지만 실제 내가 돈을 줬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솔직하게 변호사한테는 고백을 할까요? 해야 변호를 하죠.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처럼 있는 얘기 뭐 사실 얘기를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아예 안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대. 그러니까 우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 윤석열 피고인이라고 무칭을 붙여라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치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과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거 진짜 그 돈 어떻게 처리했냐, 진짜 보좌진 좋냐 안 좋냐 여러 가지 좀 말도 좀 맞추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김경이 어떤 태도를 나오느냐는 거. 그 돈을 받았다는 보좌관도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누군지 알긴 아는데 일단 취재 일체 응하지 않고 있대.
그리고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떤 의미예요? 그 강선우 의원이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뭐 보좌진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보좌관은 신고도 안 해요. 아니 예.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 예, 그런 예. 일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예, 예. 그런 근데 일이 없다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졌던데 본인도 본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법률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그 보좌관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이미 그만두고 있었고 네. 지금 강선우 의원하고 별 관계가 그렇죠. 없는 네. 전직 보좌관이죠. 그만뒀다라고 하면 굳이 뭐 강선우 의원을 보호하려고 할까? 네.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좌관, 사무국장 겸 보좌관이잖아요. 이분의 증언에 따라서 이 강선우 의원의 법률적 처벌 강도가 아주 정말 세거나 좀 약해질 수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전면 부인을 하면 이게 괘씸죄 걸려서 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예 증거 자체가 증거가 없다.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현금이라면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도 나 준 적 없어요. 강선우 의원도 나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보좌진도 나도 몰라요. 나도 안 받았어요. 그럼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얘기를 잘못 들었네. 보좌관한테 보고를 잘못 받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돈이 안 왔는데 돈이 온 것으로 착오하고 그렇게 그럼 얘기를 했다? 근데 강선우 의원의 저런 해명들 처음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공천 헌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랑 나눈 얘기를 보면 돈은 받은 거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컷오프를 시키면 이 김경시 의원 후보자가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개한다고 그러면 자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김병기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에 나눴던 얘기가 자백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아무리 뭐 현금 1억 원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미 자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수사 역량으로 이것을 이제 밝혀야 하는데 일단 증거 없다고. 그런데 저 사람이 말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착오로 보고를 잘못했고 알고 보니까 나도 보좌관한테 얘기를 잘못 들었다. 아니 이렇게. 근데 대표님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돈을 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공개되지 않은 녹취의 음성에는 제가 정말 1억 원 받았는데요. 이거 정말 공천 안 주면 나 큰일 나요. 나 죽어요.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더라고 저는 네.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증언을 강선우 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면은 본인은 어차피 또 공천을 줬으니까 본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병기, 강선우 그 전직 보좌관하고 3명이 대질신문하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오제이 심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됐는데 증거불충분이었거든요. 그때도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 사람이 살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풀려나버렸다 먼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 이 사건도 국민들이 관심을 덜 가지면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리적으로 엄청난 로펌들을 동원해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요 그냥 적극적인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 본인들이 뭐 결백하다면 지금 다 결백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를 좀 먼저 촉구를 하거나 네. 수사하세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래서 근데 민주당으로서 참 곤란한 게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거 지방선거 공천 문제잖아요. 네. 저도 수도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각 당의 절대 우세 지역 있잖아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그 지역에서는 뭐 소문만으로 들은 거지만 아직도 공천 헌금을 통해서 공천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뭐 돈 줬다가 돌려받았는데 몇 개월 지나서 받았고 3천만 원 줬고 1천만 원 가져오니까 그것은 공천 대가로는 적고 뭐 인사값으로는 괜찮은데 뭐 어쨌든 또 받았다가 돌려줬다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정언으로 나오고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탄원으로까지 당대표에게 이제 전달되는 중간에 커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당대표실에 근무해봤지만, 당대표한테 뭐 탄원서라든지 뭐 상소문 같은 형식이 많이 와요. 근데 그거를 뭐 정확한 증거 같은 게 없으면 당대표한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고 관련 부서에다가 이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은 거 아니냐 막 그러고 하는데, 과연 저런 것까지 보고받았을까? 그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 배우자가 오히려 그 선출직 공무원, 뭐 시장, 군수 또는 국회의원보다 더 갑질을 심하게 한다라는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그 정도입니까? 좀 심해도 많이 심하다. 심한 거죠. 김병기 의원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 지방선거 공천까지도 본인이 뭐 좌지우지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얼마나 명석한 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명석하다,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뭐 명석하거나 아니면 어리석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배려해 준 거죠.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그 영역을 준 겁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당신은 말이야 뭔데 지금 지방 의원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방 의원, 지방 뭐 기초단체장 이 공천에 당신이 왜 관여해? 당신은 그냥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인사하고 다니고 그것만 해. 정치는 관심 끊어. 이렇게 해버렸으면 못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회의 자리에서 우리 뭐 부인 얘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같이 뭐 호흡도 잘 맞추시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지방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김병기 의원 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정도가 민주당 안에서 있었다 이러면 누군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경각심을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구에서 동작이라면 이게 얼마나 또 복잡한 이런 경쟁이 치열한 데입니까? 그런 데서 구의회 의원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법인카드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 그것도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구의회에서 쓰는 법인카드를 구의회 막 의장이 한 국회의원, 300만 원 정도 쓸 거예요. 예. 의장이. 예. 근데 50만 원은 뭐 의장이 쓰고 한 250만 원은 뭐 김병기 와이프가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요즘에. 아니 상상 초월이에요. 이게 창의적 발상을 아무리 강력하게 발동시킨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구의회면 완전히 다른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법인카드를 가져와서 쓴다는 그 행위가 그러면 그럼 이런 거죠. 너는 내가 공천 줬어. 그래가지고 넌 지금 의장까지 됐잖아. 근데 거기에 의장 활동비, 업무 추진비 있잖아. 나 때문에 의장 됐으면 당연히 내가 좀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내가 뭐 무슨 백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내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같이 뭐 밥 먹고 이럴 때 좀 나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당신 공천 줬잖아. 선거운동 해줬잖아. 이러한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저렇게 법인카드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의장이 갖다 바쳤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뺏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우리가 죄질을 따질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깡패들도 이렇게 하겠어요. 영역이 다른데 그쪽에서 쓰는 거를 내가 가져와서 나는 힘도 있고 돈도 많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야 그거 이제 슈킹해가지고 쓴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기초의원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 다니면서 밥값 낼 일도 많아요. 예, 예. 그리고 김영란법 때문에 누구한테 얻어먹지도 못해요. 예, 예. 300만 원 이거 밥 몇 번 먹으면 금방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자진해서 사모님 이거 쓰십시오 라고 할 일은 만무하다. 왜냐하면 그거요 어디서 썼는지 그거 다 신고하잖아요. 또 기록해놔야 되죠. 기록해놔야 예. 됩니다. 그럼 그거가 가짜였다. 처벌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 그럼 뺏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좀 가져와봐. 나 좀 밥 좀 먹게. 이러는 거죠. 죄질이 더 나쁜데. 아, 나빠요. 아, 전 처음 정말. 들어봤어요. 이거는 정말.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다.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행위를 하느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가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병기 의원은 일단 원내대표직은 스스로 탈당해야죠. 던졌고 탈당해야죠. 탈당은 기본이죠. 기본이죠. 최저 늦었어요, 조건이- 지금. 늦었죠. 네. 근데 당에서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탈당이나 뭐 제명이다 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감찰단하고 윤리심판이 넘겼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넘기면은요, 사인이에요. 네. 괜히 우리 손에 피 묻히게 하지 말고 전직 원내대표로서 우리가 예우해 줄 테니까 이 정도 분위기면 당신 좀 탈당해. 자진 탈당해. 이러한 분위기라고 전 읽혀지거든요. 그러한 신호를 준 거죠. 근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권여당 원내대표 자리도 그만뒀는데 집권여당 의원이라는 그 나의 강력한 보호막도 내가 이거를 자진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 경찰의 수사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 같다. 네. 그럼 나 진짜 법적 처벌 세게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좀 끈을 잡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탈당을 할 것 같습니까? 뭐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럼 당에서 제명 조치를 선행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영되는 시점에 이미 네. 탈당이나 제명 조치가 나왔을 수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니까. 예. 그런데 진짜로 자진 탈당 안 한다고 그랬지. 또 이제 긴급 심야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명. 네. 그래 나는 자진 탈당 안 하고 난 제명하려면 난 제명해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진해서 탈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런 구도는 완전 잘못된 접근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뭐 누가 가깝고 안 가깝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돈이 나왔잖아요. 돈 예. 문제잖아요. 이건 예. 정치인들 여기에 엮이면은요, 정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탈당하는 게 맞고, 이러한 논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건 지금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예.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여가부 장관 시키려고 했다가 이제 철회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러한 과거에 이상한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대통령에게까지 불똥 튀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100g 양보해서 진짜 김병기 원내대표는 억울한 게 있습니까? 이 사안이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당신은 엄청 억울하대. 없는 것 같아요. 특정한 사안 하나를 부풀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과잉 보도하고 진실은 오간데 없고 공방만 있는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억울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단한 신박한 논리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의원들이 그 기업체 사람들 안 만나요. 오해받을까봐. 왜냐면 국정감사 때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업체 사람들, 대관들, 대표들 만나면은 괜히 좀 증인 좀 빼주세요.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안 만나는데 때가 원내대표로서 국정감사 앞두고 기업체 만나는 거, 여론 듣고 민심 청취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와, 이거는 정말 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 해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분은 상식적인 논리로서 이 정치권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다음 주까지 저는 이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이제 기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간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영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 군수 정도 하겠다, 기초단체장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쯤 갖다 주면 공천 줍니까? 한 몇 천만 원 기본? 기본이 몇 천만 원 가지고 군수 공천을 준다고요? 몇 억? 몇 억요? 아니 근데 벌써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돈을 안 받는 분들도 있고 정말 돈 받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다는 소문이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그 소문이 정말로 공중에 붕 떠 있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 돈을 줬다고 돌려받은 사람도 있는데 네. 보통 한 어느 정도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절대 우세 지역이고 뭐 공천만 받으면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10억까지 줬다라는 얘기는 또 바람결에 들은 적은 있습니다. 뭐 대구 달성 군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20억, 30억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데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20억, 30억인데. 그러니까 돈 주고받는 두 사람이 예. 현금으로 주고받아가지고 입 다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돈을 녹취라도 어떻게 마늘밭에 그런 거는 10억 정도 어디 보관하기 되게 어려울 건데 20억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영남 지역에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까지 2018년 선거 그렇고 22년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당대표가 누구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때와 완전 달리 지방선거 공천권 영남은 결국 공천이 당선이잖아요. 이거 지금 놓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통용되는 소위 말하는 공정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얼마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달성 군수 같은 경우는 20억이고 뭐 30억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보스턴백 있지 않습니까? 골프 거기에 뭐 현찰을 가득 들고 왔는데 안에 안 들어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돌려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거 뭐 주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와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사를 통해 저는 그렇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요. 경북에 있는 한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인데 거기도 시장을 나가는 사람이 10억 원을 줬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어요. 네. 그때 도의원으로 또 나가는 사람은 또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여인지 실제로 돈을 줬는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그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첩보로 뭐 수사기관에 또 넘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누구보다도 국힘 쪽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과거의 저런 걸로 보면 국회의원한테 공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얼마쯤 갖다 주느냐 또 지금도 그 관행이 남아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의원하고는 액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단체장은 뭐 인사권, 예산권, 뭐 집행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한 10배는 더 많은 네. 것 같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제 공천 과정에서 기초의원은 뭐 몇 천만 원, 구청장은 뭐 몇 억 정도 뭐 했다. 그리고 구청장도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계속 요구를 해서 죽을 뻔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야 아직까지 우리 정치판 진짜 멀었다. 호남에 또 출마한 분은 자기가 그 경선 과정에서 쓴 돈만 7억 원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렸고요. 직접 뭐 이번에도 나가는데 돈이 뭐 얼마가 든다 이런 이야기 들려서 야 이게 완전히 지방선거 쪽으로 가면 거의 쌍팔년도 수준으로 지금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 좀 주제가 다르지만 기초의회랑 기초단체장은 이거는 그냥 임명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임명으로 하는 게 좋을지 차라리 이제 공천, 정당 공천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지. 정당 공천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이제 정개특위에서도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 공천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러면은 정치 신인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수혈하는 문제가 근데 또 정당 나오기도 공천 하고. 안 하더라도 막 경남 지역에서는요.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관계된 경력을 다 써요. 그 경력 보면은 다 이제 또 정당 공천이 드러나서 그냥 그건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돈이 많은 기초의 의원이라든지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ATM기예요. 예. 현금 인출이에요. 보면은 이제 몰래 밥값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적나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돈과 관련된 문제 좀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경선을 통하든 아니면은 그 이제 후보를 이렇게 결정할 때 뭔가 투명한 방식으로 당원이 되든 시민이 되든 국회의원들이 좀 빠지면 되는데 국회의원도 여기 끼어 있으니까 지금 서울에 뭐라고요. 자기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로고 뭐 때문에 국회 들어서 배지 달고 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을 한다. 이거 지금 자신에게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불명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봐서는 감방을 여러 사람이 갈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 만들고 정치문화 허리 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데 왜 이 짓을 지금 그냥 방조하고 있느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지방 그 단체장 공천할 때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아 먹느냐 뭐 이런 것도 저는 이해를 너무너무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은밀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지 한번 달아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재산이 한 1,000억 돼요. 그럼 한 10억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감방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당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그렇죠. 일벌백계의 좀 이런 자세로 가야 하는데 뭐 저는 느낌상 이렇죠. 국힘은 훨씬 심하다. 돈의 규모도 더 크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 소장님은 그냥 뭐 또찐 개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절대 우세 지역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 우세 지역에서는 비슷하다. 네, 영남 호남에서 비슷한. 와, 그래도 금액 차이 저는 난다고 생각하는데.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재산 신고는 상당히 많지만 좀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적절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 이제 개인사니까 뭐 네, 네. 맞다 안 맞다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선거 돈질로 메가매직 하는 거는 무조건 끊어내야 된다라는 자체로 지금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이 문제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건희를 계속 비판했던 거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막 선물 받고 그런 것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그것이 이제 법적인 참 문제까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명예로 생각하시고 돈을 너무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벌려면 다른 일 하세요. 다른 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아예 배제시키고 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이런 이제 선거fun도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죽기 살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보겠다는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함께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국회의원 갑질 이제 문제로 좀 넘어가서 이해운 의원 보좌관을 하셨어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보좌관을 얼마나 한 하셨어요? 1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총선이 있었거든요. 예. 그 총선 전에 한 6개월, 총선 이후에 한 6개월, 이 정도 제가 보좌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18대입니까? 18대입니다. 18대에 그러면 이해운 의원이 그때 그러면 초선 재선 그러니까 초선에서 재선으로 넘어가는. 비례대표에서 아니죠. 서초였죠. 서초. 서초에서 3선했잖아요. 삼선을 했으니까 초선 6개월, 그다음에 재선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이해운 의원. 일 욕심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뭐 기획, 재정, 뭐 예산, 뭐 이런 분야에는 금융 이런 쪽에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네.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분이죠. 예. 그래서 기재위를 당시에도 했었는데 거기도 일 욕심도 많았고 솔직히 최고의 전문가는 이제 이해운 의원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 나왔고 그동안 했던 상임위가 뭐 국토위, 뭐 외교통상위 이런 것만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경제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보좌하니까 진의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밤새 막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본인 눈에는 잘 안 들어올 수 있겠죠. 수준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꾸지람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의 갑질 문제하고 보좌진의 업무 역량과 이 부조화가 생길 때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른 토론에서는 갑질 저거 문제가 많다라고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균형감 있게 이 문제를 좀 바라보기 위해서 실제로 정당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이제 장성철 소장님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그런 이제 이해운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 못하는 사람 보면 참지 못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답답해하고 막 참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팍. 그렇죠. 근데 혹시 장 소장도 그 당시 보좌관으로서 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 느끼는 표현 이런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적은 없어요. 일을 잘하셨구나. 일을 잘했다라기보다 처음에 만난 게 예. 2007년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제가 공보팀장이었고 거기 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뭐 월급을 받는 그런 국회 회관 보좌관이 아니라 예. 저도 공보팀장인데 내가 뭐 대변인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네, 예. 오히려 대변인님 여기 가서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뭐 대변인 성명 논평 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던 입장이었으니까 저를 만만하게 못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뭐 인간 모멸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운 의원하고 의원 시절에 둘이서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고향이 좌우 같아요. 마산 출신, 네. 마산 제일여고 네. 나왔는데 네. 우리 누님 중에 한 분도 제일여고 출신이에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평론할 때 보니까 정말로 스마트 버전이고 아주 해박하기도 하고 똑똑해요. 실제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해요. 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번에 이제 갑질이라는 게 벌어졌지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격의 문제인 것 같고 또 밑에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예.
저러한 이제 발언이 공개됐을 때 그 이후에 또 이혜훈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예. 통화를 했어요. 아, 이번에. 예. 자주 통화를 하는데 본인도 그거를 방송에서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기억은 안 나고 네.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네. 나도 내가 들어도 정말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진짜로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지금 진심으로 그 잘못. 반성을.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를 찾아갔어라도 네.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전화를 몇 번 했고 문자를 남겼는데 예. 당사자가 일절 뭐 응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격해지면은 약간 말을 좀 상당히, 그러니까 저런 말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이고. 너를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말.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저거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 때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죠. 막 말 안 듣고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너 진짜 막 말 안 들어. 야! 막 이제 이런 거는. 너 죽을래? 뭐 네. 이렇게. 엄마한테 들은 거잖아요. 막 공부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밖에 나가 놀고 들어오면 막 너 죽을래? 막 이제 그런 걸 똑같은 건데 이거는 참 한 청년 정치 지망생이 꿈을 안고 회관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저런 얘기하는 것은 전 대단히 잘못됐죠.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본인도 그렇게 반성을 하고 계시고 저런 얘기들이 앞으로 또 보도가 몇 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나온다고 지금 예고편을 뭐 계속 날리고 있더라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 낙마시켜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특수본을 만들었대요. 특수본, 합수본. 네. 그래가지고 보좌진들, 이혜훈 의원 보좌진들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 합동수사본부에서 예. 너는 A 보좌관 찾아가, 너는 B 보좌관 찾아가, 너는 C 인턴 찾아가 해가지고 그들 만나가지고 다 뭐 인터뷰도 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듣고 지금 그렇게 수집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걸 이제 다 폭로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 지금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것 느끼시고 같아요. 네. 박지원 지금 뭐 대표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심은 확실히 느껴졌습니까? 그 이혜훈 의원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느꼈지만 그렇게 마음이 모질거나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럼 본인도 막 침울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또, 순간적으로 내가 화를 못 참지 못했구나, 막 이러고. 저희가 있을 때 인턴한테도 몇 번 이렇게 좀 험하게 대하셨을 때,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은 몇 시간 있다가 저한테 내가 조금 인턴한테 심하게 했다. 장보장이 좀 다독여줘라. 위로해줘라. 네. 자기 마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좀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도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저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혜훈 의원을 좀 오랫동안 지역이나 회관에서 모셨던 이제 후배들이 있어요. 그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좀 안타깝다고 본인들도 많이 혼나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모멸감 주면서 혼내기도 하지만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저런 건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오히려 않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나올 것처럼 예고탄이 나왔지만 예고편이 저거 이상 어떻게 센 게 나와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너는 한 자리 수야 막 이런 거 이상 더 세게 나오면은 솔직히 이거는 인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저거보다 육성으로 세게 나올 거는 제가 봐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진 못했어요. 제 경험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혜훈 의원하고 제가 취재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혜훈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보도하는 건 좀 곤란하겠다고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정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불리하게 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면 네, 좋겠다고. 본인은 그로부터 엄청나게 좀 억압과 좀 이렇게 약간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뭐 비판을 하지 말자라는 쪽은 전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부족하다 또는 함량 미달인 보좌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실제로 실무 역량은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엄청나게 이렇게 질타를 받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존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정무직 선출직이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뭔가 계속 성과를 내서 알려드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7명의 이제 정식 보좌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걸 존중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진짜 나쁜 의원들은 있어요. 막 보좌진을 혼내잖아요. 근데 이제 차분하게 혼냅니다. 좀 뭐 그러면 안 되고 어쩌고 그러고 다음날 나오지 말라 그래. 네. 그런 의원이 제일 나쁘고, 이혜훈 의원은 그런 적은 없어요. 막 연락 깨요. 예. 깨는데 뭐 이렇게 쟤 잘라버려요. 막 쟤 못 나오게 하세요. 이런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진해 나갔던 거고, 이 좀 보좌진들 능력 부분에 있어서 후배들은 경험이 좀 덜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후배 인턴이나 뭐 비서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정규직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네. 내가 채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면직을 시킬 때 뭐 근거나 조건 없이 면직을 지금은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서 한 달 정도 뭐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좀 여유를 갖고 업무를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국회 규정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국회에서도 바로 자르지 못하고 한 달 정도 그렇죠. 이제 예고만 하면은 네. 언제라도 이제 해촉이라고 해야 됩니까? 면직이라고 해야 해고 면직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런 것은 좀 약간 다른 쪽이다, 그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예. 근로자인 날 공무원 안 쉬잖아요. 예. 그거는 저 국민에 대한 봉사기 때문에 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경험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보좌진들이 이제 그만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한 달 여유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월급을 따로 줬어요. 네. 등록을 시켜가지고 월급도 따로 주고 뭐 이렇게 어쨌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렇게 배려한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장성길 소장이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시는 아니죠? 저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정말, 좋다. 예, 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이혜훈 의원만큼 전문적이고 스페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과거에 저런 보좌진과 관련된 갑질 문제는 솔직히 검증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뭐 내란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들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업무 역량에 더욱더 많은 중점을 두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임자를 골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갑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청문회 때 본인이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진솔된 모습을 보이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단히 인간적으로 저는 되게 많이 지냈어요, 저랑은. 네, 진짜. 저를 되게 많이 믿어주기도 했고, 제가 막 그만둔다고 했을 때 대단히 좀 안타까워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 그렇대도요. 제가 이제 아니, 제가 뭐 실력이 아니,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저렇게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의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있잖아요. 해보고 그죠? 싶다가 아니라, 스타일이 비슷하다. 진작 만났으면은 예. 정말 재밌게 예. 일을 재밌게 잘했을 것 같다. 막 그거 정 소장 스타일이 맞는다. 그렇게 일을 엄청 잘했다는 얘기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기 때문에 이 말 좀 드리는 감사합니다. 거고, 그 일 잘하는 거 보니까 이혜훈 의원은 뭐 늘 옆에서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고. 이혜훈 의원과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18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저한테 18대 국회 1호 법안을 본인이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 전에 이제 내용을 딱 보니까 새벽 한 3, 4시쯤 가서 의안과 앞에서 줄을 서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1호 법안 하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3, 4시면은 전날 밤 11시쯤 가가지고 이제 의안과 앞에서 우리가 점거하면은 우리가 1호 법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내가 11시 갈 테니까 너는 3시에 나오고 너는 5시에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전날 11시에 갔어, 제가. 그랬더니 한 명이
거기 복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이인기 의원 비서관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6시부터 와서 자고 거기 지키고 있었대. 그 전날 오후 6시부터. 네.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실수한 게 피곤하니까 벽면에 붙어가지고 간이의자들을 세워놓고 자고 있더라고 11시에 가니까. 예, 예. 의왕과 문 앞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과 문 앞에 제가 손목이랑 네. 의왕과 손잡이랑 제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가 그 앞에 딱 앉아있었어. 와. 그랬더니 12시 반쯤 그 친구가 일어나더니 저를 보더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지금 아까 11시에 왔다고 자기 6시에 왔는데 지금 이건 반칙이다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야 보좌진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3대3으로 그 앞에서 계속 새벽까지 막 뭐라 한 거예요. 와. 근데 의안과 문이 9시에 열리거든요. 예. 그 의안 과장이 딱 나오더니 이제 황당해 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좌관들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의안 과장이.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타입으로 안 되니까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죠. 아, 진짜 가위바위보 되겠어요. 가위바위보 딱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와. 그래서 내가 의원님한테 뭐 11시부터 섰고 우리가 뭐 이인기훈 씨랑 하고 제가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너무 고생했고 그냥 고맙다고. 예. 근데 그거를 이혜훈이 시킨 건 아니죠. 당신 말이야 날 세고 이거 못하면 진짜 가만 안 둬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의원이 보좌진하고 상의하고 시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 제가 이혜훈은 억하심정이 있다면 18대 국회 때 본인 말이에요. 1억 5반 낸다고 보좌진들 전날부터 가가지고 날밤 까게 하고 그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네, 예.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의정활동 우리 도와주려고 보좌진 하는 거지 해방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혜훈이 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참 실력이 뛰어난데 저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진심으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자, 지금 윤석열 내란과 관련돼서 본인의 인식이 잘못됐고 발언도 잘못됐고 이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한참하고 있을 때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아, 이혜훈 의원 끝났다라는 쪽으로 한참 가다가 지금 국힘이 이제 화력을 총집중해서 이혜훈 공개하게 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뭐야 하면서 원래 더 중요한 것들이 좀 뒤로 빠지고 오히려 갑질 논란이 중심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거 통과하면은 그냥 내란과 관련된 거는 본인의 진솔한 사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 다 공격을 할 만한 또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한 포인트는 일단 분산됐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란과 관련된 발언을 세게 했죠. 옹호하는 발언, 윤석열 네. 옹호하는 발언 세게 했는데 그거를 다 대통령께서 검증을 통해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해명을 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을 설득을 해라, 해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한 번 반성문을 썼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갑질 논란이 훨씬 더 뭐 이혜훈 의원의 청문회 과정 중에 허들이 높은 것이 아닌가. 네. 전문적인 거는요. 의원들 질문하면은요. 의원들 판단이 다 깨집니다. 네. 이혜훈 의원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기보다는 어떠한 흠집 내기, 모욕 주기 그런 거를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혜훈이 순간적으로 팍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욱하는 성질은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청문회 9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할 거 아니에요. 또 화나면은 그냥 차수 변경해가지고 자 내일까지 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몸 피곤하고 그럴 때 갑자기 당신 안 그랬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 파토나는 거니까 심리 관리 잘 하면서 본인 역량 잘 보여주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처음부터 생각이 너무 센게 나와서 너 죽여버리겠다 너무 이러니까 셌어. 아니 웬만한 게 이제 나오더라도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프린터 집에 있는 거 고쳐줘 이거는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거는 본인 육성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프린터라든지 다른 것들은 그냥 증언만 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육성이 앞으로 몇 건이 더 나오게 되면 그거는 좀 곤란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센 게 나왔어. 요거 잘 견디면 나머지는 이게 일단 반응을 좀 덜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는 정찬민 의원이 처음으로 예. 보니까 이혜훈 자격 없어서 사퇴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혜훈은 안 되겠어요라고 나오면 그것도 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자,
좀 더 이제 지켜보기로 지켜보시죠. 하고 하여튼 예원 의원의 이제 갑질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요거 좀 짧게라도 네.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장동혁 국힘 대표는 아예 죽이기로 했다. 아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볼까요? 그냥 쫓아내려고 그래요. 쫓아내려고. 네. 그냥 사과와 반성을 하더라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기 억울하다. 자기가 쓴 것인데 왜 이게 장인이 쓴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또 하면서 반발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윤리감사 누굽니까? 지금 윤리감사위원장이 없어요. 당무감사위원장입니까? 예, 2호선.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작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를 조작은 맞아요. 그래요? 그거는요, 한동훈 대표 동명 이인이 쓴 것이지, 예. 한동훈 대표가 쓴 거 아닌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자료를 조작해서 뿌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다라는 것, 그러니까 개별적인 5명이면은 그 5명의 개별적인 가족이 뭐 윤석열 욕하든 김건희 욕하든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익명 게시판 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한 명이 아이디를 좀 도용을 해가지고 쓴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국민 앞에 좀 입장과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그 한동훈 대표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작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 네. 이거는 나를 모욕 주기 위한 거다. 거짓으로 나를 모욕 주기 위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장을 발표하고 유감 표명을 하면 저들의 전략에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과를 하더라도, 입장 표명하더라도 이 조작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 묻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좀 잘못한 건 미리 이야기하고 근데 그러니까요. 과도하게 이래 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나이스하게 보일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인데 그럼 왜 그렇게 안 그러지 하죠? 않겠대요. 그냥. 그 참모가 누구예요? 뭐 여러분들이 한동훈 있겠죠. 전 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결정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들 참모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용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민영이나 장해철 같은 애들이 봐라 한동훈 사과했지 않냐. 한동훈 책임져야 된다. 한동훈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과 입장 표명은 못한다.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주제가 무슨 아니 뭐 당에서 쫓겨나고 말고 할 일도 아니고 이것까지 우리 지금 논쟁을 할 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안하면 미안한 것이고 뭐 그 당시 급해가지고 가족들이 좀 올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올렸다. 그 정도로 나는 상황이 좀 심각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꿀밤 한두 대 맞으면 되지. 이게 막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대판 싸울 일이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응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스케일이나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부족하다는 지금 생각이 뭐 법률가의 마인드가 좀 강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변호사여야 되지. 법률가 마인드가 강하면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저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가 마인드가 100이었는데 예. 90으로 줄었다가 80으로 줄었다가 점점 정치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두세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하고 정리하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랬는데 본인과 그 참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싸움의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건강한 논쟁, 토론 이런 게 그건 아니고 아니죠. 지저분한 싸움이죠. 많이 지저분해요. 아유 많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예. 사람은 장동혁 주진우예요. 예. 이 장동혁 주진우 두 의원이 작년에 한동훈 당대표였을 때 장동혁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자기가 방송 나가서 얘기를 하고 주진우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네. 장동혁은 이거 문제 삼고 있고. 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는 나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애국대 반역 세력 간의 싸움이고 야 장동혁 대답해라. 너 윤석열 세력이야 대한민국 세력이야 이 정도로 이제 좀 아주 격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동혁은 뭐 윤석열 세력이죠. 그 사람은 그래요? 정치판에서 대답하라고 국민 앞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이미 욕을 뭐 하고 행동으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예. 장동혁은 기본적으로 당대표의 자격도 없고 정치인 자질도 없어요. 예. 저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가 추구해야 될 방향도 잘못됐고요. 본인이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정무적인 판단과 정보를 갖고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사람이야말로 국민의힘과 보수파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 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는 괜찮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요. 아니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너 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제기 세게 했잖아요. 예. 거기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검증받아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극으로 가면은 공천권은 자기가 행사하는데 네. 선거 결과는 뭐 뻔한 거 아닌가요?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다 진다는 게 신년 나오죠. 각종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예. 대구 경북도 특히 대구 같은 경우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더라고요. 김부겸 총리가 나오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부울경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안 좋은 거고 예. 그런데도 우리끼리 뭉치면 돼. 일단은 우리끼리 통합해야 돼. 우리 편들만 챙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부피만 커져봤자 뭔 소용이 있냐.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 보수파 다 끌어모아도 선거 지지 않았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달랐어요. 민생지원금 주고요. 북미 대화 때문에 그냥 집권당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 간 거 아니에요.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막 폭망할 거다라고 하다가 구도 자체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보수파 정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100석을 넘게 얻은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은요,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네.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면은 극우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결과 선거가 로또입니까?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요? 상황이 바뀐다. 선거가 뭐 정신 승리로 이길 수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뭐 올림픽 경기예요? 그냥 체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면 그냥 뭐 의지만 갖고 투혼 이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어요? 구도를 잡아야 되고요. 인물 공천 잘해야 되고요. 정책을 잘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데 구도는 기본적으로 안 좋잖아요. 인물 경쟁력도 지금 없어요. 정책도 지금 발표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이겨요? 망상이죠. 김민수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성남시장 출마하죠. 아니, 저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아직 예. 뭐 결정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남에서 단체장 하려고 원래 애를 썼던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성남에 출마를 합니다. 성남은 상징성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시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누굽니까? 민주당 대변인 김기호 대변인하고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김병국 의원이 아마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이 분위기에서 김민수가 저런 방식으로 격렬하게 본인의 주장을 편다. 시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60대 37 뭐 이 정도로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대단히 희한한 사람들인 게 뭐냐면 중도가 우리를 찍지 않는다. 중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산수를 해야 되잖아요. 산수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학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 같아요. 이 질문만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네. 지금 충청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뭔가 단체장 계속하고 연임해야 되는 사람들이 현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동영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특정 시점에 터져나와서 절대 안 돼. 비대위로 가자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월 초가 2월 초다. 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한 그럼 선고가 이제 일단 정리가 그때 됩니다. 메시지 행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때까지 보고 그때도 변하지 않으면 너 그만둬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히려 요즘은 보수 언론 믿을 수 없고 보수 유튜브 채널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주장도 2월달 되면은 바뀔 수가 있죠. 예. 참 고성국 저 사람은 저는 대단히 보수를 갉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신년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본인이 한국 평판 뭐 여론조사 거기다가 여론조사 맡겼대요. 해보니까 민주당 지지율 40%, 국민의힘 지지율 40%, 40대 40 지금 동등하다. 우리끼리 뭉치면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대문짝하게 본인 유튜브에 걸어놨어요.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을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끌려가잖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한때 우리 고성국 박사님하고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참 저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참 고성국과 같이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성국 2020년도에 처음 했던 게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 그때 선거 폭망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손잡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우리 고 박사님 하면서 하다가 윤석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평생 이제 감옥에서 썩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손잡은 사람이 장동혁이에요. 장동혁을 저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세력, 개엄옹호 세력으로 다 극단적으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는 사상적인 논리와 이념을 심어주는 사람이 고성국이거든요. 전 저 사람이 보수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상장 줘야 돼요. 민주당에서 감사패해드려야 된다. 이런 지난 한 해 우리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해주고 뭐 국민의힘 보수파의 분열을 깨한 이 두 분께 상장을 드립니다. 고성국, 장동혁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아유 그런 말씀 좀 들으니까 좋은 경쟁으로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정치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님과 얘기를 했고요.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좀 재밌고 또 신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 소장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유익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방어에 요즘 겨울에 계속 잘 나가는데요. 겨울이 제철이고 지방이 아주 넉넉하게 이제 방어회에 이렇게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고 좋다라고 합니다. 28,900원이고 저도 여러 차례 먹었는데 아주 맛있고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조개 한상 세트도 나가는데요. 4인분 드실 수 있는 양과 초고추장도 300g, 초고추장 무침을 300g에서 총 700g을 드리는데 23,000원에 이렇게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문해서 드시고 맛있다라고 해서 재주문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칼국수 할 수 있게 다른 또 곁들이는 음식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고요. 남도식 김장김치 이것도 김장철이 지났는데도 계속 잘 나가는 걸로 봐서는 요즘 아마도 김장을 하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드시는 것 같은데 자 10kg에 64,000원인데요. 국내산 재료를 통해서 해남에서 만든 절임 배추, 해남에서 재배한 절임 배추로 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다. 저도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보수의 전략 장성철 소장과 함께 했고요. 신년에도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 양만무료 500g 4인분은 거뜬합니다.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까지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조개 초무침 300g도 별도로 드리는 이 가격 저는 스픽스몰에서만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회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